고용노동부 노동시장정책과장 이성환입니다. 오늘 주제가 복지와 고용이라는 우리 시대의 큰 두 화두를 다루다 보니까 말씀하시고 토론하는 내용들이 굉장히 광범위한 것 같습니다. 홍경준 교수님 발제하신 내용 공부를 참 많이 됐습니다. 많이 됐고요. 역사적인 흐름 속에서 여러 가지 것들을 진단해 주시고 현 시점에서 왜 고용복지가 함께 가야 되느냐 이런 의미 있는 말씀을 많이 해주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죄송합니다. 지금 토론문을 하시라는 게 아니라 네. 아까 전에 허전수 교수님이 질문한 거 토론을 먼저 하고요. 말미에 답변을 드리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시겠어요? 제 순서인 것 같은데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해주시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고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리겠고요. 대체로 우리 홍 교수님 발제하신 내용들에 대부분 다 동의를 하고요. 일부 세부적인 정책 아이템에 대해서야 그 자리에서 옳다 그르다 토론할 수 있는 성질의 것들은 아닌 것 같고 전체적인 방향성에 대해서는 공감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연목 부분 왜 그러니까 고용 중심의 복지 체제, 고용 친화적인 복지 체제가 중요한지에 대해서는 몇 가지 관점에서 좀 얘기를 못했으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는 분명 우리 사회의 복지 수요가 늘어나는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다고 홍 교수님도 진단을 하셨는데 1차적으로는 우리나라의 경제산업 구조가 굉장히 바뀌면서 서비스업 중심으로 주면서 일자리가 양극화되고 또 그러니까 양극화됐던 부분에 하단에 위치하는 일자리만 가지고는 과거처럼 많은 어떤 복지 수요들이 충족이 안 된다는 문제가 하나 있는 것 같고요. 다른 차원에서는 과거와 달리 복지 수요에 대한 어떤 개인의 복지 수요에 대한 양이라고 할까요? 그게 엄청나게 늘어난 것 같습니다. 과거에 비해서는 다양한 부분의 어떤 복지에 대한 욕구들이 증대했기 때문에 과거에 비해서 분명히 그 복지에 대한 수요는 폭발적으로 늘었는데 그것들이 충분히 공급되고 있느냐에 대한 지점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문제인식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렇게 복지에 대한 수요가 분명하고 그것들을 해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우리 사회의 당면 과제라고 할 때 이것들을 어떤 기조, 어떤 방향에서 해결해야 되는지는 굉장히 많은 고민이 필요한 지점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전제할 부분들은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고부담을 한다면 고복지가 가능하고 저부담을 한다면 저복지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건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저부담을 하면서 고복지를 한다는 것은 쉽게 그 재원들을 충당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정부가 채권을 발행하는 겁니다. 그거는 미래 세대의 소득들을 미리 빚을 내서 당겨 쓰는 거죠. 현 세대를 위해서. 그거는 지속 가능하지 않은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복지를 어느 정도 늘릴 건지에 대한 고민들을 할 때는 꼭 동전의 앞뒷면처럼 우리가 얼마 정도 부담이 가능한지에 대한 고려들을 같이 해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런 차원에서 놓고 봤을 때 또 다른 차원에서 우리나라는 굉장히 특수한 지점이 한 3가지 정도가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스웨덴 모델과 우리나라가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플로어에서도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가 가진 특수성은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우리나라가 지금 복지가 굉장히 사회의 화두가 된 시점 자체가 서구 유럽의 여러 가지 복지국가, 이른바 복지국가라고 얘기하는 나라와는 굉장히 좀 다른 지점에 와 있습니다. 그 나라는 이른바 자본주의 황금기로 경제성장률 자체가 굉장히 좋은 시점에서, 그러니까 성장이 잘 일어나고 있는 시점에서 복지를 어떻게 늘릴까? 다시 말씀드리면 사회나 경제 체제 자체가 부담할 수 있는 캐파가 큰 상황 속에서 얘기들이 됐었는데 우리나라가 잘 아시는 것처럼 현 시점에서는 4% 경제 성장률이라는 것들이 굉장히 좀 어렵지 않습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 3.6%, 금년 같은 경우는 한 3.7%를 지금 전망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어떤 경제 성장의 어떤 그 지형이 다르다. 이 지점이 굉장히 좀 다른 지점이다. 하나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는 그 고령화 속도가 우리가 굉장히 빠릅니다. 아시는 것처럼 고령 인구가 늘어난다는 것은 그 사회가 지불해야 할 복지 비용이 폭발적으로 는다라는 것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아까도 많은 얘기가 됐지만 노인 빈곤 문제라던가 그다음에 그 건강에 대한 지원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 비해서 고령화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 많이 고령화되어 있는 지점을 좀
고려를 해야 된다라는 지점 하나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세 번째는 통일 비용의 문제입니다. 그 남북한 통일이라는 부분이 됐을 경우에 우리가 국가 재정에서 부담해야 되는 통일 비용에 대한 생각들도 꼭 같이 가지고 이 문제를 바라봐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우리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재정 건전성이 굉장히 좋은 축에 속합니다. 그건 분명한 사실인데 이런 좋은 축의 재정 건전성을 지금 여러 가지 확대된 복지수에 쓸 것이냐 아니면 통일 등등 미래를 대비해서 일정 정도 세이브를 해놓고 있다가 미래의 위험에 쓸 것이냐는 분명히 선택의 지점이고 고민의 지점이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만들어야만 이것들이 지속 가능하고 말 그대로 지탱 가능하지 않겠느냐라는 지점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런 차원에서 놓고 봤을 때는 몇 가지 저희가 서구 선진 사례들을 보면서 벤치마킹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홍 교수님께서는 사회 서비스 중심의 어떤 복지 전달 체계 부분에 대해서는 한국 사회의 여러 가지 여건들 속에서 가능할 것이냐에 대한 비판도 있으셨지만 서구 선진국의 어떤 경험들을 보면 이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분은 분명하냐면 사회 총 지출이 늘었을 때 그 사회 총 지출이 그 나라의 성장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같이 놓고 비교를 해보면 상관관계가 굉장히 좀 떨어집니다. 근데 사회 그 총 지출의 구성비가 사회 서비스 중심이냐 현금급여 중심이냐를 놓고 봤을 때는 현금급여 중심보다는 사회 서비스 중심이 보다 성장에 기여한다는 상관관계가 분석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급여를 중심으로 늘릴 것이냐 아니면 일자리를 만들면서 사람들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어떤 복지 영역을 넓힐 것인가는 그런 관점에서 한번 좀 검토가 돼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들이 들고요. 그 다음에 우리 시민 패널도 그러시고, 그 다음에 홍 교수님도 그러시고, 아까 허준수 교수님도 발제를 하면서 굉장히 많은 말씀들이 있으셨습니다. 특히 고용, 일자리 정책 관련된 말씀들이 있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한 답변들을 일괄적으로 드리면서,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신 두 가지 문제에 대한 답변을 먼저 좀 드리겠습니다. 홍 교수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우리나라에서 1차 노동시장과 2차 노동시장, 대기업과 중소기업이라는 얘기도 하고 수출기업과 내수기업이라는 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표현들을 쓰지만 이 부문 간의 격차 문제는 굉장히 큽니다. 정규 비정규 문제도 벽에 맞닿아 있다는 부분이죠. 근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격차를 줄일 건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민이 많은 지점입니다. 첫 번째 어떤 제도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많이 얘기가 되고 있는 부분들은 그런 거죠. 그러니까 대중소기업 관계, 이른바 하도급 구조가 굉장히 좀 불공정하다. 너무 대기업 중심적인 부분들이 많다. 이 부분들을 어떻게 제도적으로 고쳐야 되느냐에 대한 논의가 한 축으로 존재를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간 사회적인 어떤 많은 접근들이 있었고 일정 정도 제도가 세팅되거나 개선된 부분들도 있지만 아직도 많은 고민들이 필요한 지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많은 고민이 필요한 지점이냐면 이런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나라가 자유시장 질서를 자본주의 체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양 당사자 간의 어떤 사적 자치, 자유로운 계약의 여지에 얼마만큼 개입할 수 있느냐라는 문제랑 이유 문제가 맞닿아 있기 때문에 어떻든 현재는 불공정한 부분들이 두드러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제도적인 개선의 접근들은 필요하지만 좀 균형 잡힌 시각들은 필요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어떻든 정부 내에서는 이런 불공정한 하도급 문제들을 일정 정도 개선하자는 정책 방향을 가지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같이 드리겠습니다. 결국에 이 불공정한 하도급 문제 개선이 아까 사회자님께서 질문하셨던 대중소기업 공유생 격차 부분하고도 맞물려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 이렇게 접근하는 측면과 함께 이른바 취약계층이라고 얘기하는 2차 노동시장, 중소기업, 비정규직에 대해서는 일정 정도 혜택을 늘리는 대책들을 같이 가져가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에 대해서 한다면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은 정부의 정책이나 지원 대책들이 굉장히 중소기업 중심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많은 대책들 때문에 오히려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잘 안 간다라는 비판의 지점들도 있는데 어쨌든 중소기업에 대한 여러 가지 금융이나 재정적이나 조세나 여러 가지 대책들을 굉장히 많이 가져가고 있는 측면들은 같이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그런 대책들이 중소기업에 있는 근로자들한테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어서 저희부 차원에서도 별도로 중소기업 근로자들에는 특화된 대책들은 가져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부의 여러 가지 복지 사업들이 중소기업 근로자들한테 중점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제도 설계를 한다던가, 대기업 같은 경우는 사내복지 근로기금이라고 해서 자체적으로 쓸 수 있는 자체 재원들도 많습니다. 근데 그런 자체 재원들을 단순히 자신이 데리고 있는 근로자들한테만 쓸 것들이 아니라 같이 데리고 쓰고 있는 하청업체 근로자들한테 쓸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그렇게 유인해 나가는 제도들도 다 같이 가지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이번 정부 들어서 금년부터 이른바 고용보험하고 국민연금에 대해서는 1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노사가 지원해야 되는, 노사가 부담해야 되는 사회보험료의 2분의 1에서 3분의 1가량을 지원하는 제도들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좀 어떤 획기적인 접근이지 않나는 말씀 드리겠고요. 다른 한 축에서는 또 다른 축인 대기업 노사의 사회적 책임이 굉장히 좀 절실하게 필요한 지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기업 차원에서도 협력업체들을 배려하는 것들, 그 다음에 대기업 이른바 정규직 근로자들도 같이 되어 있는 비정규직이나 하도급 하청업체 근로자들을 배려하는 어떤 것들이 좀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사회적 책임 이행 부분에 대한 노력도 같이 가지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네, 두 번째, 지역 단위의 민간 거버넌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얘기도 하셨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차원에서 여러 가지 부처 간에 지역 단위로 내려가면, 현장 단위로 내려가면 지역 간에, 현장 단위로 내려가면 부처 간에 여러 가지 사업들의 중복 문제에 대한 문제 제기들도 쭉 해주셨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 내에서도 일단 부처 간의 중복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문제의식들이 강했더랬습니다. 그래서, 혹시 아실지는 모르겠지만 2010년부터 정부 내에서 일자리 사업, 이른바 재정이 투입돼서 현장 단위에서 집행되고 있는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이라는 것들을 다 망라해서 중복 부분들을 줄여가는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에 1차를 했고요. 작년에 2차를 했고, 금년에는 이제 3차를 할 차례인데, 금년의 타겟은 1차, 2차를 통해서 중앙부처 부분들은 일정 정도 효과들을 냈다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서 이번 3차는 자치단체에서 직접 하는 사업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중복 부분들, 유사 중복 부분들을 줄여나가겠다는 노력을 할 거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그런 차원에서는 저희도 지역 단위의 이른바 고용 거버넌스든 고용복지 거버넌스든 이른바 이것들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저희 부 차원에서는 지역고용심의회라든가 지역 단위 일자리 사업들을 여러 가지로 지원하는 부분들의 어프로치들은 하고는 있는데, 일정 지역들은 좀 지역에서 성공 사례들은 나옵니다. 그래서 부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잘 이루어지고 있고, 수도권의 몇몇 도시에서는 성공 사례들이 나오는데, 다만 조금 어려운 지점은 뭐냐면, 과연 지역 단위의 어떤 거버넌스를 구성하려고 한다면 지역의 행위 주체들이 일정 정도 역량이 좀 축적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우리나라에서 좀 시간들이 좀 필요한 부분이지 않겠나는 생각들은 가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 방향을 같이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 가지 대상별 많은 얘기들을 하시면서 이 대상별 정책들의 효과성을 높이는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이 많이 필요하지 않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고용보험의 실업급여 수급제에 대한 얘기도 하셨고, 장애인, 고령자 대상별 많은 얘기들도 하셨는데요. 많은 지적들에 대해서 공감하고요. 그런 지적들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들을 계속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한 부분에 대해서만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뭐냐면, 훈련에 대한 얘기들이 지적이 많이 나와서 훈련에 대한 부분은 조금 말씀을 드리고 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내에서도 그간 정부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정부에서 재정을 투입하는 훈련 프로그램의 효과성 부분들이 좀 떨어진다는 문제식들이 많아서 그것들을 어떻게 높일지에 대한 고민들을 되게 많이 하고 있고, 그런 고민들을 바탕으로 제도 개선들을 했었는데요. 크게 두 가지 방향에서 제도 개선을 했습니다. 하나는 정부가 돈을 줄 때 그 훈련 기간에서 훈련시킨 사람이 실제 얼마나 취업했느냐를 기준으로 돈을 주는 시스템으로 인센티브 시스템을 좀 바꾸는 그런 개선을 했다는 부분 하나를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훈련 과정에 참여하는 분이 실제 과정을 선택할 수 있도록 시스템 어떤 전달 체계를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수요자가 본인이 생각하기에 적합하고 본인한테 효과가 있다는 훈련 과정을 선택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바꿔서 나름 이 직업훈련 부분에 대한 효과성을 제고하고 있다, 이런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부에서 이제 이게 실제적으로 얼마나 취업을 이렇게 훈련을 교육시켜서 취업을 했나 여기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것과 그리고 훈련 과정을 시스템했다는 거를 고용노동부에서 말씀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지금 여기 여성분들이 계시는데 여성 취업 문제 그리고 여기 청년 취업에 대해서 질문하신 분 계시는지요? 우선 여성 취업에 대해서 혹시 질문하실 분 계세요? 예. 마이크 여기 있어요. 저기. 예. 우리 재란이 사장님께서 안 가신 이유가 꼭 질문하실 게 있으시군요. 네. 그건 아니고요. 예. 그냥 말씀드릴게요. 꼭 그 여성에 대해서 한정시키고 싶은 부분은 아닌데요. 지금 아까 네.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대한 얘기도 하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저는 오랫동안 이제 교수도 하면서 이제 방송 배우로도 오랫동안 30년 이상을 살다 보니까 요쪽의 그룹이 굉장히 특수성이 있잖아요. 평균적으로 우리 국민의 1인당 국민 소득이 한 1,200만 원대 되는데 제 연예인들은 한 800만 원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거기에서 이거를 좀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외치는 사람도 또 하나 없습니다. 거기다 보니까 고용노동부에 속하지도 않고 어떤 그 노동자의 행위에 어떤 그 일을 하면서도 예술 창작이 있지만 거의 수준은 노동자 이상입니다. 그 제작이 워낙 한 3일씩 밤을 새고 거기에 뭐 배우들은 좀 나올 수도 있지만 스태프들은 거의 일주일 내내 잠을 못 자는데 결국은 또 나중에 그 돈까지도 못 받는 케이스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재해나 이런 걸 당하면 거의 또 그 수준조차 안 되는데 자기 일들이 너무나 바쁘고 숨가쁘게 달려가니까 그 권리조차도 얘기를 할 수도 없고 정말 그런 데는 또 대기업처럼 뭔가 어떤 힘이 있는 데서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힘이 있는 데는 보통 우리 사회의 1%대 99%라고 하지만 여기는 0.1%대 99.9%다 보니까 그 0.1%의 분들은 또 anyway 또 뭐 이런 케이스가 됐을 때 이랬을 때 우리 고용부에서 아니면 어떤 그런 것들이 어쩌면 차라리 노동자로 차라리 규정이 된다든가 어떤 그런 제도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여성이나 어떤 남성이나 젊은 층을 떠나서 포괄적으로 우리 국민들이 많이 좋아하는 이런 분들의 한 부분일 수 있지만 또한 그런 부분 한 부분하고 또 아까 복지 차원에서 이 문화예술이 접목된 이런 복지가 함께 흘러가면 얼마나 좀 더 일단 물질의 어떤 복지라는 거는 물질적인 혜택이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는 주고 나면은 저도 봉사를 오랫동안 하면 가슴에 남는 게 없어요. 받는 분도 그때 받을 때만 땡큐하고 그 다음에는 잊어버려요. 그러나 왜 우리가 가슴이 찡하게 뭔가 느끼고 가슴을 부대끼고 하고 나면 그게 남는 거예요. 그게 추억이 남고 고마움이 남고 그게 나중에 나도 성공을 해서 이 사회에 돌려야 되겠다 이런 게 되는데 단순히 탁탁탁 끊어서 하는 어떤 그런 것보다는 앞으로 우리 한 교수님이나 hu 교수님 어떤 전문가분들이 문화예술을 이렇게 좀 아우르면서 복지 체계를 같이 잡아주고 같이 토론을 해주면서 하면은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그런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가능한 일인지. 고용노동부에 질문하신 겁니까? 시간이 가능하다면 우리 hu 교수님한테도 여쭙고 싶고요. 시간에 따라서 해주십시오. 네, 바로 답변을 좀. 예술인 말씀을 하셨지만 결국에 넓게 보면 이른바 우리나라 사회에서 굉장히 지금 비중이 늘고 있고 사회 이슈가 되고 있는 또 하나의 계층인 이른바 특수고용 형태 종사자 문제를 얘기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영업자라고 하기도 그렇고 임금 근로자라고도 하기 그런 중간 영역에 계신 분들이 여러 가지 어떤 특히 임금 근로자 중심으로 우리나라가 제도화되어 있는 사회 안전망에서 빠져있는 부분들에 대한 문제제기다 싶은 생각인데요. 이 부분은 그러니까 산재, 제가 가지시는 문제 등등의 얘기들도 하셨는데 저희 쪽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 안전망을 늘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접근이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접근들은 해나가고 있습니다.
산재보험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금년부터는 뭐 그 택배나 여러 가지 이른바 대상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넓히는 작업들을 하고요. 그 다음에 고용보험 같은 경우에는 실업급여에 금년부터는 이제 자영업자분들도 임의 가입하는 제도를 통해서 접근들은 해나가고 있는데, 다만 이것들을 좀 단시간 내에 현장에서 느끼실 정도의 효과적인 부분으로 나가지 못하는 지점들은 어느 지점들이 있냐면, 우리나라의 사회안전망이 보험 시스템으로 굉장히 좀 되어 있습니다. 보험 시스템으로 되어 있고, 그 보험의 보험료를, 가장 중요한 재원인 보험료를 납부하는 주체가 노사의 컨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특수고용 형태에 계신 분들은 사용자의, 그러니까 사업주, 고용주의 입장에서 보험료를 납부해 주시는 롤을 할 수 있는 분들이 안 계시는 부분들이 실제 이 문제를 접근할 때 굉장히 좀 어려운 한계입니다. 어려운 한계 부분이라, 그런다고 해서, 그렇다면 이 필요한 재원을 그러면 근로자 입장에 서 계시는 우리 그 특수고용계 종사자분들이 다 질 수는 없는 부분이라 좀 조심스럽게 접근들을 해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어쨌든 정부의 일관된 방침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안전망을 적합한 형태로 늘려나가자는 어떤 그렇다면 이게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기 위해서는 말씀하신 문화예술적인 부분이 같이 결합이 되어야지 보다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은 항상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직접적으로 그런 거를 제가 좀 한 수년간 그 문화 나눔 복지 아니면 나눔 복지의 문화 나눔으로 해서 이렇게 해보면 인식들을 못 하세요. 특히 정부 관계자들이 아니 거기에 왜 그 돈을 들여서 그 소년소녀 가정이나 장애인들 불러서 돈을 주는 게 낫지, 왜 그런 좋은 고용과 이런 거를,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라는 게, 이게 잘못된 건가, 아니면 앞으로 내가 너무 땡겨서 이걸 해서 같이 하는 건가. 그러니까 제가 조금 착각을 하면서 되게 어려운 고통을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혀 다른, 복지하고는 전혀 다른 개념인가. 저 나름대로는 정체성이 좀 때로는 혼란스러울 때가 있더라고요. 혹시 허준수 교수님. 네. 다음번 세미나를 같이 문화와 복지를 만나는데, 네. 실질적으로 이제 장애인 복지관, 노인 복지관, 그 다음에 뭐 여러 지역 단위에 가보면 문화적인 요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뭐 문화에 대해서 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또 사회적 기업으로 이렇게 발전시킨 일자리 사업도 있고, 장애인을 위한 여러 가지 치유, 재활을 위한 여러 가지 것들도 있는데, 지금 이제 그런 것들이 복지 전달 체계 안에서 가미는 됐지만, 그거를 핵심적으로 여기고 있지 않죠. 그 이유는 복지의 부분의 어떤 충분성이 확보가 안 돼서, 그래서 앞으로는 그 부분도 좀 우리가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좀 이미 많이 나아가고 있고, 또 앞으로 더 이렇게 발전시켜 나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훈련을 그러니까 카드를 발급받아서 훈련을 받기 위해서는 저희 센터, 고용센터에 와서 일정 정도 구직 등록도 하시고 본인이 일자리를 원한다는 것들을 증명해야 되는 시스템으로 바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거 문제 제기됐던 부분들이 어떤 부분이었냐면, 정부가 실제 일자리를 원하는 분인지 아닌지를 검증하지 않고 네일뱅 카드제를 드리니까 많은 분들이 그냥 나와서 취미생활처럼 이것들을 활용한다는 부분에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정도 제도 개선을 했고요. 대신에 그렇게 세이브된 재원들은 어느 쪽에 저희가 집중적으로 투자할 생각이냐면, 말씀하셨던 것처럼 실제 일자리를 찾거나 일자리를 가지고 계신 분들 중에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 대한 재원 투자 부분으로 이렇게 좀 돌리는 접근들을 좀 많이 합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말씀하셨던 그런 방향들 속에서 정부도 고민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